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육의 리더로 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나 비대면 줌으로 인사할 때는 제가 방금 목례 인사를 했지만 손으로 이렇게 옆에 올리시고 앞으로 숙이면 이게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인사하는 방법이래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5분 정도 늦어졌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잘 준비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좋은 인사이트를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애설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삶은 그냥 이렇게 뭔가 계획성 없이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계획을 짜고 또 그거에 의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한번 마음속에 품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 생애설계란 무엇인가. 그래서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소제목으로는 내 인생을 재디자인하라. 그래서 그동안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나머지 인생, 우리가 길어진 수명 시대를 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잘 재디자인하면 또 멋진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새 생애설계 협동조합 대표로 현재 7년차 활동하고 있습니다. 꿈새는 꿈꾸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꿈을 이루고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멋진 삶,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오산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기말고사 봤는데요. 생애설계 이론과 실제, 그리고 또 직업상담사 자격증 검정 과목 5과목 이렇게 해서 12학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심리 상담사로, 또 직업 상담사로, 생애설계 상담사로, 그리고 또 커리어 컨설턴트, 앙코르 커리어 컨설턴트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쓴 책도 있습니다. 신중년 씨의 생애설계 이야기. 이 책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그 강의는 짧은 시간이지만 생애설계 정의와 영역, 또 생애설계 영역별 핵심 주제 및 수립 방향, 필요성, 단계, 절차, 시간 관리, 목표 설정, 또 목표 수립 시에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것들, 또 목표 수립 5원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강의 앞서서 생애설계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자, 은퇴 준비, 퇴직 설계 나는 다 되어 있다. 잘하고 있는데 무슨 듣지도 못하는 새로운 용어인 생애설계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애설계가 이런 또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은퇴설계나 퇴직 준비 이런 거와는 좀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오늘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뭐 또 내가 뭘 준비해야 돼. 나는 지금 제가 많은 그 현재 상담 현장과 강의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뵈면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돈도 잘 준비돼 있어. 나 건강해. 근데 뭘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해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런 오해를 오늘 아침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설계 성공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현재 9년차 생애설계를 상담하고 있는데 또 직업상담도 9년차 하고 있고 심리상담 3개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수목원을 가고 좋아하시는 그 선생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제가 돈도 준비되어 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독립을 했고 배우자와 같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하고 5회기 5번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수목원 작가로 이제 등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열심히 쓰고 있죠. 수목원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또 우리 일본까지 이분이 다녀오시면서 수목원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어요. 자, 생애설계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화면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인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아 정체성을 언제 형성합니까? 청소년기죠. 그 다음에 그 정체성 위에 자신의 가치와 목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와 목표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자신의 삶의 가치가 있어요.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나는 우리 가족과 화목하게 보내는 게 꿈이야. 나는 지역사회,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런 가치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전 과정이라면은 주로 이제 청소년기부터 얘기를 합니다. 왜? 생애설계는 청소년기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전 과정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실행 계획, 이상적인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생애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력설계, 은퇴설계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한번 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평가하고 또 점검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듬어가는, 이게 생애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애설계는 그러면 영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재무 영역과 비재무 영역이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들이 부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재무 부분만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재무 부분이 뭐예요? 재무 설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 교육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결혼자금 어떻게 하지? 또 우리 노후자금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에 질병에 걸린다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까? 이런 목적자금, 또 뭔가 목돈 마련, 이런 거에 이렇게 집중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의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경제적 수입이잖아요. 경제적 수입은 뭡니까? 재무죠. 그래서 이 재무 설계, 일과 경력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살아왔어요. 요게 이제 생애 설계의 한 50%를 차지하는 재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비재무 부분. 비재무 부분은 그동안에 이 비재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준비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력 개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대교를 퇴직하게 되면 여기서 열심히 정말 일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아니면 중간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무엇이라는 것이 경력 개발이에요. 커리어죠. 기존에 내가 해왔던 커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커리어를 개발할 것인가, 사전에 준비 안 된다는 거죠. 언제요? 일하면서 틈틈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애설계를 2014년도에 공부를 했는데, 그때 화요일 날 밤 7시에서 10시까지, 금요일 날 밤 7시에서 10시까지 매주 2차례 이렇게 120시간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과 사회적 관계. 가족 너무 중요하죠. 인생 후반기에 우리가 남는 건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우리가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가와 취미생활. 우리가 일만 해서 우리가 퇴직 이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생애설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애설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 활동.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남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누군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좀 공헌하고 싶다. 이게 또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것입니다. 요 부분들이 비재무 부분이에요. 자, 이런 영역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미국의 정신의학회에 그 노년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이제 우리나라 여러 기관들에서 가져다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꼭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최근에 또 여러분, 제가 잠깐 옆으로 비켜나가겠습니다. 주거. 어디서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왜? 과거에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국가가, 지역사회가, 공공기관이 돌봐주기는 일부는 하죠. 그래서 누구와 어디서 살 것인가 아주 중요하죠. 이건 돌봄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 생활,
종교 생활도 이 생애 설계 아주 중요하다라고 최근에 이렇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으로. 자, 그러면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생애 설계가 일과 재무부터 일과 경력 개발, 사회 공헌까지 쭉 있다고 배웠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가 요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핵심적인 영역 주제 재무, 은퇴 준비죠. 현금 흐름. 자, 먼저 제가 요 설명하기 드리기 전에 자, 생애 설계를 아까 청소년기부터 하는 것이 좋다. 또 청소년기부터 해야 된다. 왜? 정체성이 그때 형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퇴직 이후 또는 중장년 50대 이후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선생님들 각 아이들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생애 설계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의해서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 엄마들, 아빠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공부를 너무 잘해. 근데 음악이 하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들, 엄마들에게 그렇게 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막 데모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청소년기에 적용하기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릅니다. 선진국들은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노년기, 중장년 이후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왜? 과거에는 은퇴도 뭐 65세, 퇴직도 65세 했고, 그 다음에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명도 길어졌고, 작년도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83.6세잖아요. 83.6세는 평균 수명이 0세부터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0세보다 훨씬 몇십 년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 나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령대로 평균 수명을 계산하면 거의 90대 중반까지 사신다. 그러면 이 많은 시간, 지금 50대, 40대인데 앞으로 90세 중반까지 사신다면 몇 년을 더 사셔야 됩니까? 엄청나죠. 40년, 50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재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비재무적인 부분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살펴볼게요. 재무, 은퇴 준비,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내가 적든 많든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히 퇴직금, 퇴직연금 이런 게 중요하죠. 국민연금, 또 일과 경력 개발. 예전에는 평생 직장했잖아요. 지금은 평생 직업 시대입니다. 2025년도가 되면 평생 취업 시대라고. 평생 취업 시대. 이제 평생 우리가 퇴직하면 다시 공부하고 또 다시 취업하고 다시 취업했다가 일을 마치고 뭔가 그게 그만두게 되면 다시 공부하고 또 취업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이미 이전에 왔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은 최근 몇 년 전입니다. 자기개발.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종이신문을 보는데 챗 GPT로 인사 검증 신입사원 뽑는데요. 입사서를 딱 챗 GPT에 읽히면은요, 1분 이내에 지원자에게 질문할 사항을 쫙 뽑아내 버린대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건 옛날에는 막 다 읽고 그걸 서류 전형을 다 뽑아내고 또 그 이후에는 무슨 핵심 키워드로 검색하고 했는데 이제 GPT에 넣어버리면 끝이다.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아이들 하나, 둘 키우는데 또 아이들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갈등이 많습니다. 이 화목한 가정.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결혼 20년 된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이라고 그래요. 황혼이혼도 아주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가족관계. 그 다음에 네트워킹, 사회적 관계, 안전망이죠. 국가가 책임지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거. 그 다음에 건강, 정신과 신체 질병 피하기, 또 여가와 취미생활의 정서적 안정과 일거리. 그 다음에 사회공헌의 삶의 의미와 보람. 이런 것들이 핵심 주제예요. 도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얼마든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 설계를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영역이 있고 핵심 키워드가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재무 디자인과 비재무 디자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디자인은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재무 디자인은 뭐 전 세대가 공통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20, 30대는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안 계시니까 40대, 50대 노후자금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아직 교육을 안 마친 자녀들이 많이 계신 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아이들 결혼 자금. 제가 어제 보니까요, 1,700만 원 결혼 자금이 요즘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결혼 비용이 올랐대요. 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5, 60대는 수명 연장 시대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 이제는 내가 수입이 경제 활동을 해도 과거에 전 직장에 다녔던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생 취업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활동하면서 돈을 벌자는 목적보다는 자기 효능감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60, 70대는 가계 구조조정, 생활비. 왜냐하면 기존에 축적된 자산에서 계속 내가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가계 구조조정도 해서 내 생활비를 좀 더 줄이는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과 유산 상속. 나는 뭐 유산 상속할 게 없어. 천만에. 단돈 5천만 원만 있어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다툴 수 있어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게 가족관계의 생애석의 목표인데 유산 단돈 5천만 원 전세자금 남기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투는 사람이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나라 상속 분쟁의 60, 70%는요 1억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비재무 디자인, 전세대, 경력 디자인. 내 경력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 관계 디자인,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비공식적 관계가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어떤 커뮤니티, 학습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좀 이렇게 네트워킹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사회공헌, 자원봉사, 여가와 취미활동. 자, 그러면 다음 장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잘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제가 제 디자인이라고, 제 디자인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1대1로 상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루 정도 휴가를 내신다면 우리 전국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뭐 대전 어떤 곳에도 이 상담할 수 있는 장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중장년들 무료로 그것도. 그래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전체를 잘 내가 디자인하는 것을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제가 명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설계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주로 이야기 많이 듣던 것은 여러분들 선생님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진로 설계일 거예요. 그 다음에 경력 설계, 그리고 노후 설계, 생애 설계 있다. 근데 진로 설계는 주로 직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청년기까지 한 40대 이전에까지가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경력 설계는 어때요? 중년기 65세 전까지. 왜? 65세 이후는 내가 그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휴일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업무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퇴직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정도 준비를 하시면 얼마든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으면요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설계는 언제요? 청년기부터. 아까 앞에서 재무 디자인 보셨죠? 은퇴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노후 설계는 주로 자금,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애 설계. 생애 설계는 청소년기부터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생애 설계가 전 다른 설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빨간 화살표는 뭐냐면 요때 하면은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애 설계를 그럼 왜 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45분 강의하기로 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시계 보는 게 조금 뭡니까 잘못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아까 3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15분이나 20분 정도에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드릴게요. 자, 생애 설계 필요성 왜 필요하느냐. 시간의 효율적 사용이죠.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죠. 나에게 오늘 24시간이 주어졌지만 내가 이 1시간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내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러면은 여기에 내가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무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서로 다른 의미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떤 계획이요? 평생 계획, 생애 설계. 아까 12세부터 평생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생애 발달 과업이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말이 오늘 빠르게 하고 있어요. 왜냐? 이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스피드를 내서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빠르는 거야? 라고 하신 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애 설계 발달 과업을 완수하기 생애 설계가 필요한데 우리 에릭슨이라는 정신분석 심리학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뭐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활동하시면서 많이 또 사용해 보실 거예요.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제가 8단계로 에릭슨 나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4단계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의 과업이 뭐냐? 과업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기에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그 과업을 왜? 숙제를 못했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는 거죠.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아이들은 계속 성인기가 돼서도 내가 청소년기 때 못했던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막 그런 뭡니까 그걸 퇴보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요. 그다음에 성인기는 우리가 20대 이후에 어때요? 그 친밀감, 그래서 우정, 친구들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뭐 부모님보다 어떤 것보다 친구를 최우선시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왜? 친밀감이란 인생의 과업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직업적 안정성. 뭔가 직업을 찾고 우리가 흔한 말로 과거에 뭐 이런 말들 많이 썼어요. 나 자리 잡았어. 여러분들도 쓰셨을지도 몰라요. 그건 뭐냐? 내가 이제 직업적으로 안정돼 있다. 왜? 이제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업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년기의 생산성. 지금 여러분들이 중년기죠. 이때가 뭐예요? 최고의 인생에서 생산성을 내는 시기예요. 그래서 막 승진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 업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아이들에게 집에서 또 배우자에게 더 멋진 모습 보이기 위해서 조금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일에 열심히 하잖아요. 왜? 생산성이라는 게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의 수호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후배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역사회에 활동하고 싶은 막 욕구가 생겨요. 이게 중년기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노년기, 이제 자아통합이죠. 자아통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이 통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면서 고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 과거에 내가 막 뭡니까 좀 실수했던 거 못했던 거 아쉬웠던 거 이것만 생각나. 그래서 야 그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대교 말고 다른 회사를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의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를 만났었으면 이런 것이 이 자아통합에 반대되는 절망이에요. 그래서 노년기는 자아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노년기의 자아통합이 이루어져야 해피한 삶이죠. 그런데 이 노년기의 자아통합은 가만히 있으면 노년기 됩니까? 절대 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년기 때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중년기 때 생산성, 의미의 수호자 요 역할에도 충실하지만은 자아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한 게 뭔가? 제가 아이들한테 잘못하게 있는 게 뭔가? 배우자한테 조금 부족한 게 뭔가? 내가 주변 지인들한테 좀 못하게 있는 게 뭔가? 내가 업무에서 조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노년기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좋은 강의를 준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애설계 필요성 세 번째 보면 이 제3기 인생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의 사회 철학자인 피터 라스렛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일기 인생, 출생에서 공식 교육을 종료하던 시기. 이건 공부하는 시기죠. 두 번째, 취업해서 일하는 시기. 독립하고 가족을 이루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기죠. 그죠?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3기 인생. 3기 인생은
퇴직해서 건강하게 사는 시기라는 거죠. 요걸 개인적 성취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내 자신보다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는 퇴직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년 이후는 내 개인적 성취, 여러분들이 자아실현, 메슬로우가 추정한 욕구 5단계설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자존의 욕구, 뭡니까? 소속감의 욕구, 자존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이 욕구 5단계에서 피라미드로 돼 있잖아요. 이 최상층, 이 자아실현 욕구에 도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자아실현 욕구,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저는 최초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의 중장년들 이후 세대들은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산업이 발전하고 전 세계가 호황인 시절을 살았어요. 그럼 우리 뭡니까? 후배 세대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냥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하느냐? 생애 설계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생애 설계에 아까 말씀드린 재무 영역과 비재무 영역이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재무 영역에 집중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비재무 영역을 살아야 인생이 균형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부가 많아도 가족이 서로 갈등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친구들이 나를 안 만나죠. 관계가 안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관계 안 좋으면. 제가 어느 날 종로 3가 그 귀금속 골목에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국수를 먹고 있는데 옆에 한 무더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을 봤어요. 야, 너희들이 나 학교 다닐 때 개 취급했지?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한 분이. 그분이 이제 보석상 하시면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개 취급당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여러분들이 그 인간관계도 평상시에 내가 돈이 있든 없든 하여튼 잘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4기 인생론은 이제 뭔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 그래서 이 3기 인생, 퇴직해서 나머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 생애 설계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생애 설계가 진짜로 필요한 거냐. 이건 실용적 필요성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실용적 필요성이 뭐냐는. 실제로 살면서 필요하냐는 얘기죠. 혹시 이론적인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뭐 이런 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들릴 수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이 러시아 말로 들리더라고 이게. 왜?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자꾸 공부를 하고 또 강의를 들어보고 하니까 제 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쓰게 된 거죠. 자,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과 고령화 사회라는 건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포션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7%, 14%, 뭐 20% 하면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18%예요. 14%를 넘어서. 그래서 고령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필요하다. 그죠?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은 가족들이 나를 케어를 하고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중년기 후의 사회적 적응. 사회 줄였어요. 가치 버전. 그죠?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늘 불만이에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는데 불편하고 막 밀치고 나가고 여름에는 막 더워 죽겠는데 막 이 칸을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중년 이후의 노년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그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잘 준비해서 사회 한다면은 사회 주류로서 우리 가치가 보존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안 해소. 잘 준비하면 불안이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라가, 도시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돌봐야 돼. 이거 사회적 부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에이지즘 들어봤죠? 에이지즘이라는 것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그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 나오는 말인데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침에 지하철. 노인에 대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노인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그래서 미국 은퇴자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3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뭐냐? 늙었다. 그러니까 느리다. 2번째 흰머리. 3번째 주름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생애 설계를 잘해서 내가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실증적 효과를 계속하면, 아, 생애 설계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섯 단계 나눠볼 수 있어요. 예비 단계까지 하면 6단계죠. 그래서 예비 단계, 자신에 의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발달 과업을 정상적으로 청소년기부터 쭉 성인기, 중년기까지 오면서 내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왔는가. 그 다음에 내 성격은 어떤가. MBTI 검사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적성검사, 흥미검사.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워크넷이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심리검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사명,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교육계에서 계속 헌신하면서 뭔가 활동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요 인생의 목표야,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지역에 내려가서 우리 지역사회를 돌보면서 살래, 나는 그동안 일만 하느라고 가족을 못 돌봤어, 가족을 좀 돌보면서 살래, 나는 세상을 좀 더 알아야 되겠어, 전 세계를 좀 일주하고 싶어, 이런 게 인생의 자기 사명이에요.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것은 가치관이나 비전,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자, 2단계.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생애설계 영역이 있어요. 일과 경력개발, 재무, 가족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여가, 건강, 사회공헌,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소망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만히 고민을, 저녁에 식사하시고 텔레비전 보시고 하지 마시고 서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과거에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이런 꿈이 있었는데, 야, 이게 어디 갔지? 새삼스럽고 이런 거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별로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나 가족관계, 우리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동해안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동해안이라도 갔다 와야 돼. 이런 것들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대목표, 중목표, 소목표. 대목표는 뭐예요? 화목한 가정. 중목표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툼이 없어야 된다. 소목표는 어떻게 돼요? 다툼이 없으려면 하루에 최소한도 30분씩은 대화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장기 목표 5년 이상, 중기 목표 한 3, 4년. 그 다음에 단기 목표 1, 2년 정도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화목한 가정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생애 목표 실천의 시간계.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고, 이번 주는 무엇을 하고, 이달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 12월 말까지는 무엇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생애 설계는 한 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다듬어 간다고 제가 첫 장에서 말씀드렸잖아. 이게 생애 설계 절차입니다. 야,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잘 모르겠어.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저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시중에 생애 설계라고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 또 여러분들이 생애 설계 이렇게만 쳐도 제 강의 동영상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다 15분, 20분짜리잖아요. 거기에 15분, 20분이지만요, 돈을 같이 따지면 100만 원짜리예요. 제가 한번 유명한 분을 저희 회사에 모시려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한번 했더니 30분 찍어서 보내는데요, 1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들으면 돼요. 저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자, 생애설과 시간관리. 시간관리라는 과는 뭐냐는 거죠. 주어진 시간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관리 원칙이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 원칙대로. 어떤 기술과 도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생활 현장에서 조금 업무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한다. 다이어리를 쓰신 분도 있고, 뭐 템플릿을 쓰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백지에다 쓰신 분도 있고, 노트에다, 스마트폰에 나름대로 있어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삶 전체 관리된다는 거죠. 오늘, 내일, 모레 매일 쓰면 내 삶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삶이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하면. 잘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저는 이제 기아자동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획실에서 5년 있고, 비서실에서 또 회장님 모시고 비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스케줄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비서실에서 특히 사장님이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저녁에 퇴근까지 이 스케줄 관리가 제 최고의 임무였어요. 요거 펑크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그걸 잘하면 계획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매사에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자, 오늘은 내가 여기서 강의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 스케줄 잡으면 나머지는 어때요? 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최선을 다한 거죠. 꼭 스케줄 시간 관리를 한다고 해서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루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죠? 자,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급한 일 분별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필수적으로 시간 관리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잘 관리되면 성취감이 쌓이고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관리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관리가 되어 자아 실현 경향성이 높아진다. 저도 제 테이블 옆에 딱 A4로 항상 저는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 없어요. 소파도 없습니다. 나무 벤치, 그 다음에 제 나무 의자 딱 그 2개 있어요. 그러면 항상 저는 나무 의자, 제 개인 의자에 앉습니다. 그럼 옆에 뭐가 있어요? 제 스케줄이 쫙 있어요. 딱 들여다봐. 14일 날 오늘 대교 강의 있네. 오후에는 뭐가 있네. 내일은 뭘 하지? 그거 보면요 할 일이 쫙 생각나. 다음 달은 뭘 해야지? 다다음 달은 뭘 해야지? 자, 그래서 시간 관리 절차. 현 시간 관리 여러분들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냥 되는 대로 사는지, 너무 빡빡하게 또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목표를 한번 짜보는 거죠. 이 목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죠?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계획표 작성.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단기, 중기, 장기.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각종 도구. 그냥 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슨 뭐 템플릿 이런 거, 뭐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런 거 사면 좋지만 또 그러면 그게 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스마트폰에 써도 되고, 종이에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실행이죠.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냐? 주기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게 점검해 보는 거죠. 자, 시간 관리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긴급한 게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항상. 오늘도 여러분들이 긴급한 게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거에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불필요한 전화나 이메일, 불참해도 되는 모임, 친구들 모인다고 하는데 안 가도 돼요. 광고성 우편물 그거 뜯어보고 한참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부탁 여기에 막 고민하고 내가 거절할 일이면 거절하면 되는데 그걸 막 고민 하루 종일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 그죠? 이런 데 막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준비와 예방.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에요. 이걸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행운하죠. 그 다음에 학습과 역량 강화.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하는 겁니다. 미국의 은퇴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은퇴한 뒤에 어디서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대학가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서브 질문에. 그랬더니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다. 자, 우리나라 모든 전문대학이요 2017년도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방침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오산대학교의 평생학습학과 제가 교수 활동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제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역량 강화 이건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퇴직하는 순간 나는 계급장 떼면요 그냥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요 직장만 권유받아요. 안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 분들은 그때 이제 체험해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사에서 교육을 준비해 준 게 너무 좋은 거죠. 경력 개발, 네트워킹. 네트워킹이 아주 중요하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네트워킹은 뭐 여러 가지 인맥 관리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지만 인맥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지한 여가는 이 여가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걸 진지한 여가라고 그래요.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타다 보니까 자전거를 수리할 정도가 돼요. 이게 진지한 여가예요.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 강의 요청해서 갔어요. 그분이 저를 송경리까지 데려다 주는데 오시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광주 그 황금강이라고 있어요. 극락강.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잘 나 있대요. 저도 뭐 어렸을 때 거기에서 막 물놀이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가 고장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전거를 수리해 줬대. 그랬더니 수리하고 있는 동안에 막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고쳐주세요. 저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얘기가 좀 정기적으로 여기 나와서 자전거를 수리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전거를 수리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퇴직해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님들, 퇴직하신 분들, 임원들 강의를 작년 11월인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요 얘기를 했더니 자기한테 그분을 좀 소개시켜달래.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 전라남도 광주에서 왔대. 그분을 꼭 만나고 싶대. 자기도 자전거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이런 분이 있는데 좀 가르쳐줘도 전화번호 되겠느냐 했더니 지금 자전거를 안 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탑니까 했더니 동부화재 보험 세일즈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꼭 하셔야 됩니다. 2년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요, 뭐든지 퇴직 이후에 할 수 있어요. 뭐든지 2년만 준비하시면. 자, 그래서 생애설계 목표 설정은 이제 중요한데, 앞에서 살펴보면 삶의 실용성, 그 다음에 발달과 완수, 시간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3기 인생론, 이런 것들을 몽땅 그려서 깔때기로 빼내면 이 목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표 설정은 왜 중요해요? 방향 제시를 해주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목표가 있어야 내가 뛰잖아요. 오늘 내가 세일즈 몇 명의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세일즈를 기아자동차 그만두고 세일즈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300명이나 중소기업 사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어요. 제가 넥타이가 메고 다녔을 때 이 파란 넥타이가 하얀색이 되도록 그 세일즈라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동기부여, 힘의 집중, 행동, 이런 것이 목표의 의미와 중요성이다. 그래서 목표 너무 중요하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요르크 레어 있잖아요. 세계적인 인성학자잖아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72시간 내에 실행을 하면 달성 확률이 90%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목표 설정 3단계, 가치 선택. 내 가치. 나는 무엇을 중요시 하는가? 가족인가? 여가인가? 돈인가? 일인가? 그 다음에 사명서. 앞에서 다 했던 거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내가 버릴 것.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굳이 막 파티에 많이 간다든지, 세계적인 그 스시 만들어서 돈 번 그 켈리 그분이 있잖아요. 사장님.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몇 가지, 3가지를 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티하는 거. 우리가 파티, 우리 친구들 모임, 요런 걸로 표현해 볼 수 있죠. 너무 안 가도 안 되지만 너무 자주 가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할 것, 공부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그죠? 뭔가 자기 개발, 배울 것, 키울 것, 바라거나 원하는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방법,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설정 5원칙. 얼마 안 남았네요. 빠른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스마트. 앞에 이니셜만 따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미저러블, 어치버블,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사명에 적합하고 의미가 있어야 된다. 리슨드, 그 다음에 타임 바운드, 달성의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목표 설정 고려사항 5가지가 6가지네요. 6가지가 있는데 요건 제가 짧게 살펴보겠는데요. 요건 각 이야기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5가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강창희 교수 같은 분은 4가지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 후반기에 예상되는 리스크 6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잘 아시고, 지금부터 내가 40대든 50대든 60대든 잘 준비하시면 좋다. 지금 40대, 이제 50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강구하면은 내가 아무리 퇴직을 멋지게 해도 나의 나머지 삶은 조금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수명 연장. 수명이 길어지다고 말씀드렸죠? 100세 시대예요.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무업장수,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유병장수, 병치하면서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독고장수, 혼자 배우자가 사망했다든지 이혼했다든지. 그 다음에 퇴직 후 또는 은퇴 이후의 기간이 어때요? 고려대 박용성 교수가 매년 발표하고 있어요. 70년생은 몇 세까지 산다? 96세까지 산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30에서 50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서 30에서 50년을 빼보세요. 그때 무엇을 했는지.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년, 50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연금자산 잘 준비하시고,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시라. 그 다음에 의료비 증가, 질병 노출 때문에. 의료비, 65세 이상 평균 진료비가 41만 6천 원이에요. 41만 6천 원, 작년도.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부담하는 거 얼마 안 돼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 급여 몇백만 원 이상인 분 16,000원인가 건강보험료 올라간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험으로 잘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과 식생활 개선, 담배, 흡연, 그 다음에 음주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 개선. 내가 안 좋은 생활습관, 너무 밤에 막 게임을 오래 하신다든지, 유튜브를 너무 오래 보신다든지, 이런 것들 중요하죠. 좀 바꾸는 게 중요하죠. 자, 성인자녀 리스크. 제가 지금 국민은행 1월 18일 날 퇴직을 막 700명이 하셨어요. 700명이 하셨는데 16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 5억에서 7억씩 그 퇴직금 받고 나오셨어. 근데 300명은 나는 교육 안 받겠다. 상담으로 할래. 그래서 2번씩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30명 받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자신들의 취업이라든지 인생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뭔 상담을 해요? 자녀들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저는 퇴직금도 많이 나왔고요. 저는 회사에서 내년에 다시 재취업 시켜준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취업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자기 아들 취업 문제를 상담해달라고. 자녀가 리스크가 된다는 거죠.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과다 지출로 인한 문제.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전부 다 호텔에서 결혼식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독립한 자녀가 되돌아온다는 거죠. 왜? 신용불량, 사업 실패, 손자녀 출산, 이혼. 그럼 누가 돌봐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돌봐줘야 돼요. 나는 내 노후 준비도 제대로 준비 안 돼 있어. 너는 내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성인 남녀 59.8%, 약 60%가 나는 캥거루족이다. 스스로 얘기한대요. 짭코리아에서 알바몬은 공동으로 조사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경제교육, 자르심. 그래서 강요하는 것보다는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같이 얘기해보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 준비는 넌 어떻게 생각해? 야, 너 앞으로 만약에 취업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너는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 결혼에 대한 자녀의 충분한 상의, 경계와 한계. 내가 어느 선까지는 너를 돌봐줄 수 있다. 결혼 비용 너 얼마까지는 대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서로 경계를 정해야 되는 거죠. 손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손자녀 내가 봐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이 돼요. 그런데도 어때요? 통장 갖고 와서 CD기에 넣어보는 거죠. 왜? 평생 들어온 급여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여러분들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은 분들 계셔요. 저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요, 여러분들 일시금으로 받으면요, 아까 성인자녀 리스크 얘기했잖아요. 뺏기게 돼 있어요. 뒤에서 또 나와요. 뒤에서도. 그래서 현금 흐름은 어떤 형태로든 고정적으로 그 돈이 많든 적든 들어오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 이렇게 현금화. 만약에 내가 현금화 할 수 없다. 그러면 주택 가지고 있으면 주택자금, 농지가 있으면 농지연금. 이런 걸로 전환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비금융 자산이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손실. 아까 말씀드렸죠. 50대, 60대가 해야 될 재무 설계는 뭐예요? 자산 관리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축적된 모아놓은 자산을 잃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금융사기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300억씩 발생해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이 유사수신이 너무 많아요. 작년 상반기 피해액이 3,600억이야. 상상이 가십니까? 네. 창업 또는 투자 실패.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꿈이 뭡니까? 자영업 사장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 아까 상담한다고 그랬죠? 어느 여성분이 경기도 사시는 분인데 카페를 꼭 차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카페 창업 딱 유튜브에 치시면요, 그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첫 번째 강의가 뭐냐? 카페 하지 마라, 망한다. 그래서 창업, 투자 조심해야 된다. 신중하게. 만약에 창업을 하시더라도 안전 창업.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적은 수입이 생기더라도 그게 낫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황혼이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조금 현재 안 좋다면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보고 사랑한다 표현하시고 같이 뭔가 정말 주말에 서정면, 양평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 지금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와 취미생활, 또 성역할 변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남녀가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50대 후반으로 가시면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을 가신 분들이 계셔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다 살펴봤어요. 뭐 제가 한 5분 정도 오버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양해해 줄 줄로 생각됩니다. 자, 다 마쳤는데 마지막 조기훈의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장표는 제가 저기 우리 팀장님께 남겨드리고 할게요. 필요하신 분은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 흥미적성, 자기 흥미적성 한번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워크넷에 직업 선호도 검사 하시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강점 자원, 여기서 중장년 직업 역량 검사 금방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핵심 가치나 사명 적어보고, 재무구조, 현재 자산 부채 이렇게 적어보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순자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자녀 여명 기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령 적어보고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다. 그러면 자녀 여명이 나오잖아요. 내가 55세다. 그럼 나 80세까지 살고 싶다. 그러면은 25년 또는 뭐 85세까지 살고 싶다. 그러면 30년. 자녀 여명이 30년이에요. 그러면 이 순자산을 여명 기간 30년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한 달 쓸 수 있는 돈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내가 쓸 수 있겠네. 안 되겠다. 돈을 더 벌어야 돼.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고 싶은 모습 한번 적어보고, 퇴직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나 일과 경력과 쭉 우리 생애설계 영역도 있었잖아요. 자기 소망을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1개월 목표, 3년 목표, 5년 목표. 물론 실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내가 실행을 3일 이내 하면은 달성 확률이 90% 된다고 라고 우리 그 레어라는 학자가 얘기했다고 했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세워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생애 설계, 총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노후 설계란 말이 있는데, 노후 설계, 은퇴 설계란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퇴직 60세 하면요, 청년이에요. 제가 1963년생, 오늘 현재 60세입니다. 만으로. 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은퇴, 노후, 이런 말이 어울립니까? 그래서 퇴직 설계란 말이에요. 퇴직 설계. 그래서 퇴직 설계는 뭐냐? 돈도 중요하지만 각 영역에서 나의 소망을 적어보고, 그 목표를 세워보고, 실천 계획을 세워보고,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사는 모습. 요걸 한번 여러분들 세워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나머지 30년, 40년 삶이 아주 멋진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대교에서 잘 일하시고, 또 퇴직 은퇴하시면은 나머지 삶이 멋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